모든 이가 하나 되어 즐기는 전국 제전, 전국 장애인 제전. 2016년 10월 충남에서 열리는 그 즐거운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시민은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할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건희 동영상 보도가 나오자 KBS는 삼성의 입장이 담긴 5줄짜리 기사를 인터넷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간단한 뉴스만 몇 차례 나왔습니다. 7월 25일 KBS는 심층 리포트 이건희 동영상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심층 리포트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건희 동영상 관련 뉴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대부분은 몰래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뉴스타파를 공격하기 위한 뉴스였습니다. KBS는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검찰이 수사한다며 성매매 의혹뿐만 아니라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수사한다고 보도합니다. KBS는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을 연예인 이병헌 씨 사건과 동일시합니다. 과거 몰카 동영상으로 배우 이병헌 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이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재벌 오너가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매번 보도해놓고 이럴 때는 연예인 이병헌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비중을 동일하게 봅니다. 영화 내보자에 나왔던 얘기가 실사판처럼 KBS 뉴스에 나온 셈입니다. KBS는 이건희 동영상 촬영자들이 돈을 요구했고 다른 언론사들은 언론 윤리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며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한 뉴스타파를 부도덕한 언론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뉴스타파가 동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취재조차 하지 않고 언론 윤리를 위배한 언론사로 만들어봅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그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사람의 말을 모두 믿지 못하는 거짓말처럼 느껴지도록 바꾸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KBS 임장원 기자는 동영상에 나오는 논현동 빌라 보증금 관련 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의 또 다른 면을 보도했습니다. 이건희 동영상 사건에서 충분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뉴스를 9시 뉴스에 내보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KBS가 과연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 기자가 간다. 김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부터 어디를 또 다녀오셨나요? 예, 요즘에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열대야 지금도 때문에 막 너무 너무 고생하는데 이 더위를 좀 훈훈한 바람으로 좀 식혀줄 그런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안산에서 노란 우산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세월호 노란 우산을 들고 인간 띄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월호 모형을 그려서 뭔가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이 프로젝트는 기획한 사람도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어떤 단체 소속이 아닌 정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4.16 연대나 가족협의회나 이런 곳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순수하게 네. 모여서 그 제안하신 분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세종시에서 네. 그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해수부 앞에 1인 시위라든지 홍대 피켓팅이라든지 광화문 피켓팅이라든지 좀 아픔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 성함이 서영석 씨입니다.
그 국민TV 조합원의 그 조합 이사장 그냥 이름이 똑같네요. 네, 같은 분은 아니고요. 네, 동명이인입니다. 예, 저도 이제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 이분 이제 얼굴을 몇 번 봤었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분이 서영석 씨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이분 역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어찌하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세월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는지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대책이나 그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또 하나의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짐이 되고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나도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집회나 이런 데 참석하는 거는 조금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단순히 우산을 하나 들어줌을 통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 한 장의 사진을 남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월호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에 엄마들이나 그러니까 아기들도 데리고 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장이 된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크게 별다른 뭐 그 계기는 없고 그냥 이 세월호 사건이 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편안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그 계속 진상규명을 이어가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인천, 광주, 세종시 이렇게 이어왔고요. 이번에 안산까지 5번째 행사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분이 계속 다니셨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처음에 기획을 했고 이제 혼자서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우산, 세월호 노란 우산을 300개 이상을 매번 준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제작 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SNS를 이용을 해서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제 온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한 곳이 제주입니다. 예.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던 곳이고 제주의 민들레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연관지어서 이 행사가 처음에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행사가 진행된 곳이 인천입니다. 단원과 아이들이 그렇죠. 세월호를 처음에 탔던 곳이고요. 그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온 곳이 해수부가 있는 세종시입니다. 예, 지난주에 행사가 이루어졌었고요. 그곳에서는 그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를 인간띠로 쭉 이어서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렇다, 우리들의 바람이 이렇다는 것을 해수부에 보여줬고요.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요. 정말 그 우리 세월호 특조위 때 그 연장되지 못해갖고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데 뭐 해수가 좀 뜨끔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좀 이제 뜨끔해야 된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더 눈여겨볼 점이 뭐냐? 안산입니다. 그것도 안산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도 안산초등학교입니다. 안산초등학교의 초등학생 340여 명이 선생님들과 함께 노란 우산을 들고 세월호 형상을 그렸습니다. 운동장에서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이제 많은 생각 또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기보다 글쎄 그 담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또 부모님께 또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본인들이 이런 어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인터뷰 영상과 그 아이들이 했던 모습도 보면서 좀 이렇게 되게 그 마음이 와닿던 게 아이들이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그 요셉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들은 사실은 이거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요셉이가 항상 물어봐요. 아빠 노란 리본은 왜 달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가 맨날 그 얘기해요. 노란 리본 왜 달고 다녀?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언니 오빠들이 되게 그 하늘나라 가서 그 언니 오빠들을 좀 기억하고 싶어갖고 달고 다니는 거라. 사실은 그 설명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요. 그래서
이 방금 인터뷰에서 우리가 봤듯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지 잘 모른다.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언젠가 사진 한 장, 언젠가 영상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아, 내가 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구나. 되돌릴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 발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다. 이런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저는 가슴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쵸. 이제 그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추억들, 그 다음에 그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산 초등학교에 딱 갔을 때 제일 놀란 점이 학교의 곳곳에 정문을 비롯해서 그 벽화라든지 이런 게 세월호와 관련된 노란 리본이나 그런 배 형상, 뭐 우주선 이런 아이들의 꿈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곳곳에 기억되고 있더라고요. 이 의미는 정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월호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학생들의 배움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이제 일부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뭐 노란 리본을 달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산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어떤 그 의지를 갖지 않으면 못하는 일.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 이하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교생 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500명 중에 정말 저학년들을 제외하고는 340여 명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뭐 이렇게 그 인터뷰 좀 해봤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상한 아저씨랑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게요. 아이들이 이제 함부로 인터뷰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노란 우산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제 이 때학볕의 더위에 왜 우리가 이걸 할까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그 나중에 사진을 보면은 그것들 기억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세월호 참사로 정말 가족 곁을 떠난 분들의 어떤 그 기억이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오늘 행사에도 안산 지역의 이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님들이 좀 적지 않게 그래도 참여를 같이 해주셨어요. 오셔서 같이 그림도 같이 좀 그려주시고 같이 노란 우산도 들고 했는데 오늘 저랑 이야기를 나눈 게 창현 아빠입니다. 네, 옛날에 그 김무성 대표한테 무릎 꿇고 네. 이렇게 거의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했던 그분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꿈과 많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정말 죄스러운 나라에 살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정말 이 부끄러운 나라, 이 거짓된 나라에서 내가 한 사람의 기성세대로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줌이 정말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상규명이냐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꿈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이제 힘이 나고요. 또 예쁘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보면은 예쁘고 귀엽고 진짜 주머니에 뭐 있으면 하나라도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진짜 이 나라 아이들이 미래의 그런 주인공이니까. 지금 기성세대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된 그런 사회를 된 것은 저 역시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래의 꿈나무들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인터뷰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너무 귀엽고 뭐라도 주고 싶다는 그렇죠. 마음. 정말 그 아버님 생각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무사히 커 나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가 그렇게 국민을 위한 정말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아버님의 그 인터뷰 내용과 말이 참 절실히 이제 다가오는데, 자, 기성세대라는 말, 참 기성세대가 우리는 항상 기득권을 챙기는 세대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성세대가 반성하는 그런 세대로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 때문에 이 세월호에 대해서 자꾸 뭐 지겹다, 잊어야 된다, 이젠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날 이후에 참사 이후에 인양 안 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안 되고 있습니다. 특조위 끝났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방금 탕윤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좀 이 거짓된 나라, 타락한 나라, 못된 나라, 나쁜 나라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특조위나 인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사고의 그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은 의의가 있고요. 이번 행사가 5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양평에서 마찬가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주 그 세월호 관련된 선전전을 하고 있는 고향에서도 다다음 달에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국민TV 조합원들이 이런 행사는 또 이제 빠지지 않으셔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만나뵙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이런 행사를 참여하시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국민TV가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는 이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해봐요. 학교나 좀 오늘 초등학교도 그랬는데 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서영석 기획자도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 이 우산을 오늘만 해도 340여 명의 학생들,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우산이, 만약에 이 우산을 거기다 막 메시지도 쓰고 여러 이제 같이 이제 자기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우산을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좀 예산 문제가 그렇죠. 가장 커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돈을 그렇죠. 받아서 또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뭐 교육청이나 이런 그 제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340개를 또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산이 워낙 튼튼하고 잘 만들어서 장우산이라고 그렇죠. 해갖고 만 원씩만 잡아도 340만 원인데 솔직히 자발적으로 우리 서영석 씨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그렇죠.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갖고 저 같은 이제 뭐 한 사람이 2개 사서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보내주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해봤어요. 이렇게 시민들이 내가 우산을 들음으로써 이 우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갖고 정말 비 오는 날 전국에 노란 우산이 정말 쫙 펼쳐진다면 그걸로써 또 다른 이렇게 아픔에 대해서 공유하고 추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좀 예산 문제로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 4개 사고 4개는 보내드린 걸로 해서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서의 좀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해결책이 나온다면은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장마철에 이 노란 우산이 좀 많이 이렇게 거리 곳곳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날씨도 너무 더운데 비도 좀 오고 간절히 또 바라는 거는 사실 이제 특조위 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형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김 기자가 계속 이제 세월호 관련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달에 벌어졌던 세월호 관련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나만 저도 짚으면은 제가 조만간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정말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지금 가족들에게 세월호 온전한 인양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리하고 특조위 활동과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조만간 정리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조위나 인양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저희 더 아닌 빛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1971년 4월 당시 대통령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의 유세입니다. 당선만 되면 더 이상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던 그는 부정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하자 약속과 다르게 영구 집권을 위한 수순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유신체제 하에서 같은 해 11월 21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이 유신헌법은 전문과 125개 조항, 11개 조항의 부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그날들,
이번에는 이 유신헌법 조항들에 주목했습니다. 3장입니다. 유신체제의 기반으로 불리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먼저 35조를 통해 이 조직이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36조를 통해 이 조직의 수장이 대통령임을 밝힙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이는 39조에서 확인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즉, 대통령이 이끄는 조직의 간접 선거를 통해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항들을 통해 일명 체육관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까지 선출합니다. 40조입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또한 이 국회의원 후보자마저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합니다. 즉, 대통령이 이끄는 조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의 수장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만으로도 부족했던 걸까요? 4장 보겠습니다. 53조를 통해 대통령의 긴급조치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 역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민국이 언제든 계엄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기준이나 조건 등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59조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 역시 명시된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 군주에 가까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셈입니다. 하지만 유신체제가 선포되고 헌법을 개정해 유신헌법을 시행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부칙을 통해 확인됩니다. 1972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 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이는 유신체제 선포와 동시에 유신헌법이 발의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공백기마저도 없어지고 체제 선포와 동시에 행한 일들에 대한 면죄부까지 받습니다. 결국 유신체제를 선포한 1972년 10월 17일부터 사실상 유신 독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번은 장기 집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3번은 박정희 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 국민TV 조합원 기자단 쿠퍼터의 취재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건의 소식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소식인가요? 일단은 저희 피터 37회 때 네, 이성광 그때. 리포터가 이제 출연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전 예지. 네. 대전 예지중고 사태의 후속 취재를 또 해주셨어요. 아, 그 네. 이후에 해결이 안 됐나요? 그때 37회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일단락이 좀 정리가 됐다, 네, 긍정적인 그렇죠. 방향으로였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어떤 부분을 좀 문제인가요? 후속 취재가 들어갔고, 그 학교 측에서 이게 방학을 강제로
통보를 해버려 가지고요. 아니 방학이라는 게 네. 일정 그때도 수업 일수 때문에 그렇죠. 그 굉장히 이제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한번 했었고 얘기를 네. 나눴었는데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방학을 해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을 하면서 공고문을 하나 붙여놨는데 네. 일부 학생들의 수업 거부 때문이다라고 학교 측에서 이렇게 뭐 반박을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아니 수업 거부를 한 가장 큰 배경은 학교 그러니까 재단 측의 어떤 비리 때문이었는데 네. 그걸 왜 학생 측에 돌렸는지 이해가 좀 안 됐는데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갑질 교사를 뭐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시작을 했던 건데 우선은 그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방학 사태 때문에 지난 19일에 학생들이 또 집회에 나섰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예지중고의 한 교사 한 분을 인터뷰를 또 해주셔서 그분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학교장을 인사 발령시키면서 임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로 오늘 집회를 한 거고요. 임시 방학을 들어간다라고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이죠. 0시 한 30분경에 교직원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예, 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학교를 폐쇄했으니까 방학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연수를 해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상태고요.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학교 문이 다 잠겨 있고 그다음에 뭐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학교 시간 장치를 다 바꾸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오늘은 시교육청 앞에서 학생들과 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재단 측에서 학생들을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취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도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뭐 일례를 찾아보기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교장이 학생들을 고발하거나 재단에서 학생들을 학교가 학생들을 고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루빨리 이사진들, 임원진들 다 취임 승인 취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교사가 얘기하는 게 이 시건 장치, 그러니까 자물쇠 이런 것들 다 바꿨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뭐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건데 그렇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전교육청 측에서 지난번에 전해드린 얘기 조금만 설명드리면 대전교육청 측에서 이 예지재단 학교 이사진들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청의 방침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강제 방학을 시행을 해버리면서 뭐 강대강으로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요. 특히 지난주 월요일에 이 방학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월요일에 방학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게 그날 새벽 지나자마자 문자로 알렸다는 것도 참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아침 이제 그날 이제 뭐 아침이나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려고 딱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보니까 오늘 방학이다. 모르고 학교에 갔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이제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제 문자를 잘 못 보시니까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문자를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일단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 확인하려고 현장에 갔는데 학교에 갔는데 더 가관인 거는 문이 잠겨 있고 철창이 내려가 있고 공고문에는 일부 학생의 수업 거부 때문입니다라고 써져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유신 시대에 그 학교를 폐교를 왜냐면 방학을 일부러 시켜갖고 그 데모를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 지금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뭐 어떻게 별다르게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다행히 지금은 또 교육청 쪽에서 뭐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또 학교가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오전에 교장이 직접 와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혼자 교장이 원해서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성해서 열었다고는 보기 힘든데 왜냐하면 교육청 공무원과 같이 왔습니다. 동행을 해서 문을 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집회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또 재단 측이
한 발 물러선 그런 상황이고요. 방학은 그래도 계속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이제 다시 또 방학을 잠깐 했다가 한 주간 방학이 됐다가 다시 또 이제 수업이 이제 재개된 되는 건데. 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한 주 동안 또 학교가. 그러니까는 이게 뭐 시험 공부,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막 좀 제대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런데 또 어찌 됐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기말고사 좀 보시고 또 수업 일수도 좀 챙기셔야 되는데 굳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시간과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 그 교육에 그 목매다신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을 잘 이렇게 쓰는지 참 모르겠는데 좀 앞으로 뭐 잘 해결이 될 것 같나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교육청의 의지가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교육청 내부 관계자들의 어떤 떠도는 이야기가 지금 재단 이사 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단 측에서 소송을 걸면 교육청 층이 이기기 힘들 것이다라는 내부 전망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제 세게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뭐 어찌 됐든 지금 다행히 이제 여름이나 이제 정기 방학이 이제 시작되겠지만 이 방학 기간에 좀 제대로 이 일들이 잘 해결이 돼서 2학기에는 정말 이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2학기 방학이라도 이 과정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이성관 쿠포터가 뭐 좀 나오셔서 또 얘기를 좀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가 있었죠? 네. 이번에는 경북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김경민 쿠포터 기사인데요. 이번 달 1일에 지난 1일에 부산에서 출발한 탈핵희망 도보순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 고리부터 월성, 영덕 이렇게 거쳐서 서울 광화문까지 오는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탈핵 희망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그렇죠. 위험성을 좀 알리는 그런 뭐 행진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쳐가는 곳이 부산 고리, 월성, 영덕 이런 핵발전소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도보순례로 순례를 하는 건데요. 이 김경민 쿠포터가 지난 10일에 도보순례단 일정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또 이 도보순례단을 처음에 기획한 성원기 교수라는 분을 인터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2013년 5월쯤에 고리 핵발전소 한 기에 들어가 있는 방사능 물질의 양이 무려 1년에 1,500발씩 쌓여서 핵발전소 하나에 4만 5천 발이 들어갔다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핵 사고 하나로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6일 고리 핵발전소로 가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5일을 걸어서 구룡포 성당까지 왔습니다. 그 후에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의 박흥포 신부님이 이제 상임 대표로서 앞장을 서시면서 전국 운동이 돼서 4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순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3일까지 고리에서 안동까지 또 8월 13일에서 8월 27일까지 안동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2016년 여름 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7월 5일 울진 앞바다에서 진도 5의 강진이 발생하는 걸 통해서 국민 모두가 핵발전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에 의해서 핵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꺼야 되고 끌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끄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전기를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전체 전기의 30%에 해당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80%, 90%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핵발전소 끌 수 없습니다. 30%이기 때문에 30%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발전 수단을 찾게 되면 우리는 핵발전소를 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에 태양광, 풍력 등으로 벌써 30%의 전기를 생산하는 걸 보였습니다. 우리도 10년간 하게 되면 핵발전소에 나오는 전기를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고 무서운 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그 쿠포터들 힘들어요. 왜냐면 걷고 네. 때 앞에서 많이 취재를 하고 그러는데, 자, 이런 그 도보순례가 중간에 한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단 1차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8월 달에 또 이제 그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죠. 예, 일단은 지난 13일에 경북 안동까지 갔는데요. 네. 거기서 전반기 도보순례를 마쳤고요. 그래서 다음 달 13일부터 또 안동에서 출발을 해서 27일에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는 탈핵 미사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이제 원전 하고 나서 또 이제 그 탈핵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또 이제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요새 부산에서 뭐 예. 가스 가스 냄새 나고 뭐 개미 하면서 되게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뭐 루머나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이 부산 경남 쪽에 원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위험이 그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좀 좋겠어요. 네. 뭐 이거에 관련돼서 뭐 예. 좀 얘기 한번 좀 더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안내문이 있던데. 네, 도보순례 참가를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8월 13일에 이제 경북 안동시 태화동 성당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님이나 아니면 성원기 교수 이 두 분께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막 나가는 자막. 자, 그런데 이제 전 걱정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그래서 이 도보 행진 하시면서 좀 안전, 건강 좀 챙기시고 혹시라도 아프신 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2건이나 갖고 오셨는데 점점 늘어나고 이게 더 나중엔 더 아임비트의 대부분이 쿠포터의 그 취재로 채워질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양재동의 현대자동차 앞에 와서 뭔가 좀 현대차가 해결해라, 이송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한 지도 이제 꽤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자본들은 이제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 투쟁의 힘도 조금씩 이제 빠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유성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뭐 시민들, 또 시민사회 단체의 회원들,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고, 자기는 어떤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인데 뭐 물품 이제 아이들 물품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인데 유성 문제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함께 마음 보태겠다. 이런 한 60여 분 정도의 시민분들이 보내주셨고, 근로기준법 책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책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 모임 회원분들이 모아주신 물품을 오늘 판매를 해서 저희 그 별똥별 유성 동지들께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마치 이제 바자회 하기 직전인 이틀 전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을 11명 유성 노동자들 소식을 들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오늘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지난 7월 21일이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유성기업 해고자 11명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인 대전고법에서 전원 승소해서 해고가 무효임을 선고했습니다. 쟁의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협이 인정받은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그 이후에 회사가 자행한 징계, 해고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지회 동지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 투쟁을 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법 가야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고 무효가 딱 발언되는 순간 우리 동지들이 고함을 질렀고 저의 몸에서도 짜릿한 그런 감격의 기쁨이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콘서트를 함께 하시는 뮤지션들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부산, 제주도에서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유성 문제로 콘서트를 한다니까 두말 없이 바로 콘서트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오늘 흥겨웠고 좋은 무대가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해고 무효 소송도 이기고 아마 징계받은 것도 전부 다 철회될 거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더 이상 누가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 저널리즘에 관한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사드의 오역과 이건희 동영상 보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강희 논설주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같은 말이어도 누구에게 쓰냐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의 가치는 언론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뉴스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MP터는 뉴스의 가치를 제작진이 아니라 조합원과 시청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뉴스를 만드는 공동 저널리즘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무대.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 체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이곳 충청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이 환희와 희망으로 바뀌는 값진 순간, 당신을 초대합니다.